네 발로 기어가. 그리고 짖어봐. 그 말은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며 울려 퍼졌다. 150명의 학생들이 숨을 죽였다. 누군가의 긴장된 웃음소리가 정적을 깼지만 곧 마치 짓눌리듯 사라졌다. 마주노의 고개가 소리나는 쪽으로 날카롭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김하나는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 그녀를 조금 더 유심히 봤다면 그 떨림 속에 이상한 리듬이 있음을 알았을 것이다. 7, 8, 9. 못 들었냐, 괴짜야? 마주노의 목소리는 낮아지며 훨씬 위험하게 변했다. 무릎 꿇고 개처럼 짖으라고 했잖아. 학생들은 둥그렇게 모여들었다. 스마트폰을 들고 마치 무기라도 되는 듯 화면을 켜들었다. 김하나는 원형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마주노의 거대한 체구는 그녀를 압도했다. 190cm, 100kg의 근육과 악의 덩어리였다. 서울 남서고등학교 체육관의 형광등 불빛이 그의 얼굴 위에 날카로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허리를 굽혔다. 그녀가 그의 단백질 쉐이크 숨결을 맡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주변 학생들은 즐기고 있었다. 마주노가 새로운 표적을 찾을 때마다 늘 그랬다. 매 수업 맨 뒷자리에 앉는 투명인간 같은 아이, 혼자 점심을 먹고 복도에서 유령처럼 걷는 아이. 그녀는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건 김하나는 심호흡을 하며 진정하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숫자를 세고 있었다. 0을 향해 뒤로. 3주 전 하나는 실수를 했다. 새벽 5시 30분 훈련, 오전 수업, 오후 11시 반 불법 격투. 너무 많은 것이 그녀를 소진시키고 있었다. 그날 복도에서 장서구가 실수로 그녀의 책을 떨어뜨렸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다. 미세한 중심 이동만으로 그의 밀침은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당황한 채 그녀 옆을 휘청이며 지나쳤다. 다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단 한 사람, 마주노를 제외하고는. 서울 남서고의 왕, 시장의 조카, 미식축구 주장, 레슬링 캠프 6년 수료, 힘이 곧 진리라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소년. 그는 자신에게 도전하는 자들을 무너뜨리며 명성을 쌓아왔다. 그리고 이제 그는 새 프로젝트를 찾은 것이다. 새까지 세겠다. 그는 주위 관중을 위해 천천히 말했다. 하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진짜 삶에서 그 손가락은 12초 만에 안토니오 리우스를 쓰러뜨렸다. 작고 연약해 보이던 손으로 47연승을 거둔 적도 있었다. 지면 구급차가 오는 세계에서. 병원 침대에서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16살 동생이 떠올랐다. 백혈병은 비공식 경기 따위에 관심 없다. 돈만 중요하다. 1억 3천만 원. 보험사는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했지만 하나에겐 단 하나의 희망이었다. 셋. 체육관이 긴장감으로 숨을 멈췄다. 이제 괴짜 소녀가 부서질 순간. 울고 애원하고 마주노가 시키는 대로 할 것이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키는 세상이니까. 하나는 무릎을 꿇었다. 체육관이 폭발하듯 반응했다. 스마트폰 플래시가 번쩍이고 누군가 외쳤다. 월드볼 스타다. 다른 학생들은 웃느라 휴대폰도 제대로 못 잡았다. 마주노는 전사처럼 팔을 벌리고 서 있었다. 그의 승리를 만끽하며 그래, 제자리를 알아야지. 그는 모두 들으라고 소리쳤다. 이제 아빠한테 짖어봐. 하나의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입은 숫자를 만들고 있었다. 4, 5, 6.
웃음이 더 커졌다. 그녀가 말하려다 실패한 줄 알았다. 두려움에 목소리를 잃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착각했다. 7, 8, 9. 마준호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각본에는 완전한 굴복이 포함되어 있었고 침묵은 그에겐 충분치 않았다. 그는 그녀가 짓기를 원했다. 부서지기를 원했다. 점심시간 전에 바이럴 영상을 퍼뜨려야 했기 때문이다. 축구 스타, 괴짜를 애완견으로 만들다 같은 제목으로. 그래서 그는 늘 하던 걸 했다. 각본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발을 뒤로 젖혀 차려고 했다. 변화는 맥박 사이의 순간에 일어났다. 전까지 김하나는 떨리는 무릎의 소녀였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그녀는 완전히 달라졌다. 호흡은 공포에서 통제로, 어깨는 힘을 풀었고 그녀의 눈에는 이제 아무 감정도 없었다. 두려움도 분노도 없이 오직 계산. 갈비뼈를 부수기 위한 정확한 힘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차가운 시선이었다. 잠깐, 누군가 군중 속에서 속삭였다. 저 얼굴 좀 봐. 하지만 마준호는 이미 발차기에 들어갔다. 그녀의 갈비뼈를 향해 날아드는 발. 누구든 숨이 멎을 수 있는 파워였다. 하지만 하나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물처럼 움직였다. 저항이 적은 길을 찾아내며 발차기는 공기만을 때렸고 예상된 충격이 사라지자 마준호는 중심을 잃었다. 스스로의 추진력에 의해 앞으로 나가 떨어졌고 하나는 몸을 굴려 뒤로 빠져나가 어느새 짐승처럼 낮은 자세로 일어섰다. 웃음이 멎었다. 누군가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운이지. 마준호가 상황을 수습하려고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충분히 싸워본 사람이다. 훈련된 움직임과 공포의 움직임을 구분할 줄 안다. 그리고 그건 공포가 아니었다. 일어나. 그는 명령했다. 장난 그만해. 하나는 느릿하게 신중히 일어났다. 쓸데없는 움직임 하나 없이. 움직임의 경제성. 격투기 세계에서는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방식. 하지만 고등학교 체육관에서는 외계인 같았다. 내 친구한테 사과했잖아.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에도 또렷이 들렸다. 그만하라고 했어. 그리고 난 내게 존중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지. 마준호는 위협적으로 다가섰다. 그의 거대한 몸을 이용해 그녀를 압박하려 했다. 그러니까 다시 무릎 꿇고 아니면 뭐 하나가 고개를 약간 기울였다. 날 다치게 할 거야. 망신을 줄 거야.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거야. 잠시 정적. 그건 이미 하고 있잖아. 체육관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아무도 마준호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가 완전한 포식자 모드로 돌입했을 때 누구도 반항하지 않았다. 얘들아, 마준호가 눈을 떼지 않고 외쳤다. 좀 더 강하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겠네. 미식축구부 3명이 군중을 밀치며 나왔다. 사건의 발단인 장서구, 행동대장인 이대현, 그리고 고통을 즐기는 김태훈. 4대1. 2명은 100kg의 거구, 하나는 마른 체형의 소녀. 아직도 용감한 척하고 싶냐? 마준호가 물었다. 하나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보지 않아도 알았다. 그 신호음은 민수였다. 밤의 격투. 동생을 살릴 기회. 하지만 나갈 수 없었다. 출구는 다 막혔다. 모두가 촬영 중이었다. 마준호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 피를 흘릴 때까지. 싸우고 싶지 않아. 그녀는 진심으로 말했다. 여기서 싸운다는 건 자신을 드러낸다는 의미다. 드러내면 질문이 생긴다. 모든 걸 잃게 된다. 그럼 아쉽네. 마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를 무시한 대가가 뭔지 배워야 할 테니까. 그들은 익숙한 방식으로 움직였다. 대상을 포위하고 탈출로를 차단하고 차례로 공격한다. 수년 동안 수십 명의 학생에게 써먹은 전략이었다. 하지만 그 학생들은 생존을 위해 5년 동안 몸을 무기로 단련한 이가 아니었다. 장서구가 먼저 다가왔다. 단순한 제압을 시도하며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하나의 몸에 닿지도 못했다. 그녀는 중심을 살짝 바꿨을 뿐인데 그의 추진력이 그를 휘청거리게 만들었다. 얼핏 보면 단순한 실수처럼 보였다. 그러나 싸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단번에 알 수 있었다. 힘을 이용해 상대를 넘기는 정석적인 전환 기술이었다. 그만 까불고부터 마주노가 고함쳤다. 대현이랑 태윤이 잡아. 두 명이 양쪽에서 동시에 달려들었다. 하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그대로 바닥으로 몸을 낮췄다. 두 사람은 하나의 머리 위로 충돌했다. 충격음이 체육관을 뒤흔들었다. 하나는 다시 굴러서 원을 벗어난 가장자리 근처에 일어섰다.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누군가 속삭였다. 기계 체조 하는 거 아냐? 이건 체조가 아니야, 친구야. 마주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다. 이건 단순한 일이었다. 괴짜를 겁주고 굴복시키고 그걸 영상으로 남기는 것. 질서를 유지하는 간단한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3명의 최정예가 절대 싸움을 모를 것처럼 보였던 소녀에게 농락당하고 있었다. 그만이다. 그는 직접 나섰다. 작년 3명을 실신시킨 적도 있는 그의 주먹이 선봉이었다. 시간이 느려졌다. 하나는 그의 움직임을 멜라사처럼 느리게 보았다. 어깨에서의 신호, 불안한 자세, 열려있는 틈. 방역할 방법은 수십 가지. 단 한 방이면 의식을 잃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그녀는 주위를 보았다. 수많은 폰, 수많은 눈. 그녀가 진짜 정체를 드러내면 질문이 쏟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이후 10분간 그녀를 괴롭힐 선택. 그녀는 어깨를 스치게 놔두었다. 충격에 몸이 돌아가고 무릎을 꿇었다. 체육관이 숨을 죽였다. 그리고 환호성이 터졌다. 그들이 원하던 장면. 질서의 회복. 마주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그녀 위에 섰다. 봤지? 그냥 운이었을 뿐이야. 근데 운도 끝났어. 하나는 어깨를 만졌다. 그는 마지막 순간 힘을 뺐다. 마주노조차 선을 넘을 용기는 없었다. 그의 목표는 굴복이지 법정 소송은 아니니까. 마지막 기회야.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내 발로 기어가서 짖어. 안 그러면 다음엔 봐주지 않을 거야. 하나의 폰이 다시 진동했다. 민수였다. 그는 기다림을 싫어했다. 이곳에서 허비하는 시간은 그녀의 승리를 위협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주노를 보았다. 그의 눈에 번지는 잔혹한 만족감, 피를 원하는 군중의 외침. 그 순간 하나는 깨달았다.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다. 약한 척하기 싫었다. 마주노 같은 자들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게 두기 싫었다. 싫어. 그 한마디가 체육관 전체를 뒤흔들었다. 누구도 마주노에게 아니오를 말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코너에 몰리고 쓰러졌을 때 거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다. 뭐라고 했어? 하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어깨를 움켜쥐는 척하면서 싫다고 했어. 너의 놀이에 이제 질렸어. 너의 오락거리가 되기 싫고 네가 정이라는 가짜 놀이도 이제 끝이야. 네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 마주노가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억지가 느껴졌다. 그냥 나가면 돼. 하나는 똑바로 섰다. 그 자세는 가까이 있던 학생들을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게 만들었다. 지금 여기서 나갈 거야. 넌 날 막지 않을 거고 내일이면 모두 이 일은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겠지. 안 그러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더는 참지 않을 거야. 그 말은 도전처럼 공기 중에 걸려 있었다. 마주노는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보았다. 발끝으로 무게중심을 실은 자세, 여유롭게 준비된 팔, 중학생이 보기엔 과분할 정도의 폭력의 기억이 담긴 눈. 거짓말이야. 하나가 미소 지었다. 기쁨도 공포도 아닌 47명의 상대가 응급실에서 깨어나기 직전 봤던 그 미소. 알아보려면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지. 군중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었다. 그들은 구경을 위해 모였고 지금은 구경거리를 제대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른 방향. 괴짜는 무너지지 않았고 애원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마치 이길 수 있다고 믿는 듯 서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그의 공포의 지배체제는 흔들리고 있었다. 좋아. 마주노는 손가락 마디를 꺾으며 말했다. 그럼 한번 놀아보자, 전사님. 근데 이 게임 끝나면 넌 짖는 것뿐 아니라 빌게 될 거야. 그는 낮은 자세로 달려들었다. 도망칠 틈을 주지 않기 위한 양팔 벌린 태클. 그의 모든 싸움에서 이겨오게 해준 기술이었다. 하지만 하나는 그런 공격을 수십 번도 넘게 봐왔다. 성인 남성과의 싸움, 죽음이 농담이 아닌 세계. 그녀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다. 쓰러지고 누군가 개입해주길 기대하든가, 정체를 드러내고 모든 걸 잃든가.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동생을 떠올렸다. 창백하고 말랐지만 늘 웃으며 누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아이. 승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2천만 원. 그리고 그날 밤 우승 상금 1억 원. 그 돈은 동생을 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만약 오늘 이 체육관 바닥에 짓눌린다면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마주노가 반 미터 앞까지 다가왔을 때 하나가 움직였다. 관중들의 눈에 그건 마법 같았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도 가만히 있었는데 순식간에 그의 옆을 회전하며 빠져나갔다. 투우사가 황소를 피하듯 그녀의 손이 그의 어깨를 스쳤다. 단지 스친 정도였다. 하지만 각도는 완벽했고 그의 속도를 그대로 반영해 중심을 무너뜨렸다. 학생들이 양옆으로 흩어졌다. 마주노는 바닥에 구르고 또 굴렀다. 2번 정도 회전한 뒤에야 멈췄다.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얼굴엔 분노가 아니라 경외에 가까운 표정이 떠올랐다. 레슬링 기술도 좋지. 하나는 점심시간에 운동 얘기나 하듯 담담히 말했다. 같은 체급이면 상대 제어의 최고야. 근데 여러 격투기 배운 사람한텐 빈틈이 너무 많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마주노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는 그제야 이해했다. 이건 단순히 행운이나 근력으로 버티는 괴짜가 아니었다. 이건 위험했다. 아주 위험했다. 너 정체가 뭐야? 그는 이번엔 조심스레 일어서며 물었다. 하나의 폰이 다시 울렸다. 3번째였다. 민수가 점점 참을성을 잃고 있었다. 그녀는 서둘러 끝내야 했다. 고스트다. 군중 어딘가에서 누군가 외쳤다. 2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학생이 자신의 폰을 들어보였다. 유튜브 영상이었다. 봐. 키도 비슷하고 체형도 똑같아. 움직임도 똑같아. 고스트 맞아. 모든 것이 멈췄다. 고스트라는 이름이 불처럼 퍼졌다. 모두가 그 소문을 들은 적 있었다. 불법 격투 서킷에서 무패를 기록 중인 정체불명의 파이터. 47전 전승. 대부분 KO승. 그는 언제나 후드와 가면을 쓰고 있었기에 정체를 아는 이는 없었다.
그러나 그의 영상은 전설이었다. 잔인하고 효율적이며 무서웠다. 그럴 리 없어. 누군가 속삭였다. 고스트는 키도 크고 근육질이잖아. 카메라 각도 때문이지. 바보야. 푸셔크 봐. 움직임 봐. 더 많은 폰들이 올라왔다. 더 많은 영상이 로딩됐다. 하나가 체육관에서 보여준 움직임과 어두운 창고에서 벌어졌던 격투 장면들이 나란히 비교되었다. 사람들이 현금으로 입장해 규칙 없는 폭력을 구경하던 그곳. 마주노는 창백해졌다. 너 고스트였구나. 하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50개가 넘는 화면이 증거였다. 똑같은 푸셔크, 똑같은 동작, 폭력을 마치 춤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 고유한 방식. 헐, 이대현이 뒷걸음질 쳤다. 우리 다 죽을 수도 있어.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김태윤도 어느새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체육관은 고요한 압력솥 같았다. 150명의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지난 3년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조용한 그 아이가 사실은 이 주에서 가장 위험한 파이터 중 한 명이라는 사실 앞에서 마주노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이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대사가 사라진 각본 속 연기자일 뿐이었다. 말도 안 돼. 겨우 입을 떼었다. 고스트는 성인하고 싸워. 킬러도 이기고 전직 파이터도 이겨. 항상 이겨. 누군가 덧붙였다. 하나의 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엔 문자 알림이 아니라 전화였다. 민수였다. 그녀는 확인도 하지 않고 거절했다. 하지만 모두가 들었다. 그 독특한 착신음 로키 테마곡. 누군가 민수의 유머로 설정했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래? 하나가 물었다. 진심이었다. 넌 나한테 짖게 하고 싶었지. 날 망신 주고 싶었고 인터넷에 퍼뜨리고 싶었잖아. 나를 무로 만들고 싶었잖아.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 도전은 여전히 그들 사이에 떠 있었다. 마준회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다. 모두 앞에서 물러서고 명성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방금 고스트로 밝혀진 사람과 싸울 것인가. 자존심이 이겼다. 그런 남자들은 언제나 그랬다. 동네 싸움 좀 했다고 우쭐대지 마. 그는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우려는 듯 으르렁거렸다. 여긴 내 구역이야. 내 규칙이지. 넌 여전히 그저. 그만해. 작은 목소리가 군중 속에서 나왔다. 떨리지만 확고한 목소리. 1학년 여학생. 김하나가 이름만 알고 말 한 번 제대로 나눈 적 없는 아이. 전형적인 배경 속 아이. 보이지 않으려 조용히 살던 그 아이. 이서현이었다. 그만하라고. 그녀는 울먹이며 마주노를 바라보았다. 제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안 보여? 네가 지금까지 뭘 해왔는지 안 보여? 꺼져. 마주노가 날카롭게 말했다. 넌 상관없는 일이야. 아니야, 상관 있는 일이야. 그리고 댐이 무너졌다. 네가 우리 오빠를 자퇴하게 만들었어. 오빠는 축구를 정말 좋아했어. 근데 너랑 너네 무리가 매일 괴롭혔잖아. 다르다는 이유로, 약하다는 이유로, 그냥 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목소리가 합쳐졌다. 점점 불어나는 용기. 고스트가 보여준 힘 앞에서 마주노의 무적신화는 깨지고 있었다. 제이크를 병원 보냈지. 백화의 미술 과제도 네가 망쳤잖아. 걔가 너랑 데이트 안 했다고. 4년 동안 우리 학교를 공포로 만들었어. 마주노는 고개를 돌리며 말한 사람들을 확인하려 애썼다. 복수할 얼굴을 기억하려 했지만 너무 많았다. 그리고 마침내
주술이 풀리고 있었다. 닥쳐! 마준호가 외쳤다. 분노가 폭발해 체육관 안에 울려 퍼졌다. 다들 조용히 해. 여긴 내가 지배하는 곳이야. 넌 아무것도 지배하지 않아. 하나의 목소리가 그의 분노를 칼날처럼 베었다. 그녀는 한 발 앞으로 나아갔다. 여전히 체격은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녀가 더 커 보였다. 넌 상처받은 아이일 뿐이야. 누군가가 너를 먼저 다치게 했고 그래서 너도 남을 다치게 만드는 거야. 너희 아버지가 그게 강함이라고 가르쳤겠지. 하지만 진짜로 무서운 건 네가 누군가를 짓누르지 않으면 네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잖아. 그녀의 말 하나하나는 주먹처럼 날아들었다. 마준호의 얼굴은 분노에서 굴욕으로, 그리고 어쩌면 아픔으로 바뀌었다. 넌 내 속을 몰라. 그가 겨우 속삭였다. 아니, 난 너무 잘 알아. 하나가 대답했다. 너 같은 애들 10명도 넘게 싸워봤어. 얼굴은 다 달랐지만 그 안에 있는 상처는 똑같았어. 아름다운 걸 깨뜨려야만 견딜 수 있는 그 상처. 체육관은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다. 여전히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학생들도 손을 내렸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영상이 아니었다. 그들은 지금 무언가 더 깊고 진짜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다. 하지만 너랑 나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 하나가 말을 이었다. 난 싸움을 배운 이유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넌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서 싸움을 배운 거고. 그래서 너는 항상 나 같은 사람에게 질 거야. 내가 더 강하거나 빠르거나 더 잘 훈련돼서가 아니라 난 너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도 이제 너를 두려워하지 않아. 그녀는 군중을 가리켰다. 마준호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두가 그를 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두려움 대신 분노와 단호함이 보였다. 황제가 벌거벗었다는 집단의 자각, 그 모든 신화가 무너진 순간이었다. 그때 그의 폰이 울렸다. 날카로운 진동음이 깨진 유리처럼 순간을 깨트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폰을 집어들었다. 뭐?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퇴학?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겨 있었다. 그 순간 교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마준호, 이대현, 장서구, 김태윤. 지금 즉시 교장실로 이동하십시오. 교직원들이 동행할 것입니다. 체육관 문이 열리며 4명의 경비가 들어왔다. 그들은 단순한 학교 보안 요원이 아니었다. 정식 경찰 제복, 경찰 배지, 경찰의 눈빛. 무슨 일이야? 김태윤이 중얼거렸다. 경찰 중 하나가 태블릿을 꺼냈다. 화면엔 학교의 보안 카메라 영상이 고해상도로 재생되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마준호의 삼촌, 시장이 설치한 시스템, 학교 기물 파손을 막기 위해서 폭행, 협박, 공모. 경찰은 조용히 항목을 읊었다. 그리고 이건 오늘 하루분입니다. 지난 1시간 동안 접수된 다른 학생들의 추가 진술만 23건이 넘습니다. 수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포는 안 돼. 내 삼촌은 시장이야. 우리 아버지는... 마준호가 뒤로 물러섰다. 절망으로 휘청거리며 당신 삼촌은 지금 긴급 시회 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사임 건으로요. 경찰이 말을 자르듯 끊었다. 조카의 범죄를 덮으려 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니까 인기가 뚝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라면...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우리가 당신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준 사람이에요.
더는 당신이 저지른 일들을 치워주고 싶지 않다더군요. 그 말은 마준호에게 주먹보다 더 강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지지해줄 사람, 눈이라도 마주쳐줄 사람, 아직 그를 무서워하는 사람이라도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 그리고 높이 들어올려진 스마트폰뿐이었다. 전부 내 탓이야. 그는 하나를 향해 돌아섰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넌 내 모든 걸 망쳤어. 내 인생을 망쳤다고. 아니, 하나는 조용히 말했다. 너 스스로 망친 거야. 난 단지 더 이상 네가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망치도록 놔두지 않은 것뿐이야. 그 순간 경찰이 그를 데리고 나갔다. 그런데 문 앞에서 그는 뜻밖의 행동을 했다. 뒤돌아섰다. 마치 그 가면이 완전히 떨어진 듯한 얼굴이었다. 그냥 상처 많은 한 소년. 힘에 대해 잘못 배운 아이. 미안해. 그가 속삭였다. 그리고 조금 더 크게 체육관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는 떠났다. 체육관이 터졌다. 환호가 아니라 거대한 숨을 내쉬는 듯한 한숨. 3년간 참아왔던 숨결이 마침내 해방된 순간 학생들이 서로 껴안았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자신들이 사는 세상이 단숨에 변한 것을 받아들이려 애쓰며 김하나는 조용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아직 오늘 밤 그녀에겐 또 다른 싸움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문턱에 다다랐을 때 낯익은 목소리가 그녀를 멈춰 세웠다. 고스트. 그건 단지 그녀의 별명을 부른 게 아니었다. 그 목소리는 너무도 익숙했고 너무도 무겁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문 앞에는 강민수, 그녀의 격투 매니저이자 불법 서킷의 지배자가 서 있었다. 양옆에는 거대한 보디가드 2명, 완벽하게 다려진 정장, 손목에는 금시계.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디 가는 길이지? 오늘 밤 중요한 토너먼트가 있잖아. 잊은 건 아니겠지? 학생들이 조용히 물러섰다. 마준호는 사라졌지만 그들은 새로운 포식자를 본능적으로 알아봤다. 강민수에게는 일생 단 한 번도 아니오를 듣고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어떻게 날 찾았어? 하나는 물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영상은 온 인터넷에 퍼졌다. 그녀의 정체는 완전히 드러난 상태였다. 제발. 민수는 상냥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상어의 그것과 같았다. 2달 전부터 네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 정체를 감추려고 후드랑 가면을 쓰는 건 귀여웠지. 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사람은 다 안다고. 가면 따윈 소용없다는 걸. 그는 주머니에서 계약서를 꺼냈다. 난 네 프라이버시를 존중했어. 넌 내게 돈을 벌어다 줬고 앞으로도 더 벌어줄 테니까. 오늘 밤엔 100만 원 토너먼트. 우승자는 전부 가져가. 넌 이미 계약서에 사인했지. 기억나?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속삭였다. 계약 어기면 난 전부 가져가. 내 집, 내 어머니 차, 내 동생 병원비까지. 그 순간 김하나는 그 덫이 완전히 닫힌 것을 느꼈다. 민수는 그녀가 이중생활을 하도록 일부러 허락해 주었던 것이다. 딱 이 순간을 노리고 완전히 사로잡기 위해서. 내 동생은 그 돈이 필요해. 그녀는 낮게 말했다. 그럼 그를 위해 싸우면 되지.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부드러웠다. 늘 그래왔잖아. 넌 짐승이야. 겉으론 아닌 척하지만 결국 그게 너야. 그 아이는 짐승이 아니에요. 군중 속을 가르며 한 여성이 나타났다. 교내 상담교사,
이영진 선생님이었다. 그녀는 떨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그녀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아이는 아직 17이에요. 당신이 하는 짓은 명백히 불법이에요. 민수는 웃었다. 진짜로 웃었다. 불법? 나는 정식 스포츠 이벤트 프로모터야. 그 아이는 서명했지. 스스로 원해서 싸운 거야. 언제든 떠날 수 있어. 물론 페널티는 있지만. 그는 한 손을 들어 어깨를 으쓱했다. 토미 강 기억나지? 내 조직에서 나가려던 16살. 집에 불이 났지. 공식적으로는 사고였지만 말이야. 이영진 선생님은 핸드폰을 꺼내 하나의 기사를 보여주었다. 조심하세요, 민수 씨. 명예훼손도 무섭지만 사람 밀매, 아동 착취, 조직 범죄라는 말도 꽤 무겁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확신에 찬 단호한 미소였다. 당신은 몰랐겠지만 ABI는 지난 3년 동안 당신을 잡기 위해 증거를 모아왔어요. 단 하나의 내부 협력자만 필요했을 뿐이죠. 민수의 눈이 가늘어졌다. 거짓말이지. 그 순간 김하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기기를 꺼냈다. 작지만 강력한 녹음기. FBI가 제공한 장치였다. 모든 대화, 모든 협박, 모든 경기 다 녹음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35번째 경기 후 FBI가 연락해 왔어요. 내가 협력하면 동생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했죠. 민수의 보디가드들이 움직이려 했다. 허리춤으로 손이 가려는 순간 50개의 스마트폰이 동시에 번쩍였다. 모두 라이브 중계, 수천 명의 시청자 앞에서. 민수는 이를 갈았다.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FBI가 고작 너 같은 애 하나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 그는 씁쓸히 웃으며 말했다. 난 판사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경찰도 있어. 있었지. 이영진이 딱 잘라 말했다. 과거형이야. 오늘 하루 종일 그쪽 인맥들 체포되었어. 당신 조직은 끝났어. 민수 씨. 그 순간 체육관 바깥에서 경찰 사이렌이 울렸다. 한두 대가 아니었다. 수십 대였다. 완전히 계획된 급습이었다. 민수는 하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순수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걸 망쳤어. 수년간의 노력, 수십억, 전부. 죽을 놈의 동생 하나 때문에. 그가 끝내기도 전에 하나는 움직였다. 폭력적인 고스트의 방식이 아니라 동생을 위해 싸우는 누나의 방식으로. 정확히 복부 정중앙, 횡격막을 향한 손바닥 타격. 민수는 무릎을 꿇고 숨을 몰아쉬었다. 내 동생 이름은 김다빈이야. 하나는 그 위에 서서 말했다. 16살이고 비디오 게임을 좋아하고 썰렁한 농담도 잘해. 그리고 그는 살아남을 거야. 왜냐면 당신 같은 인간이 더는 우리를 소유하지 못할 테니까. 그 순간 FBI 요원들이 체육관으로 진입했다. 요원들은 훈련된 동작으로 신속하게 움직였다. 각기 다른 방향에서 체육관 안으로 진입한 그들은 민수를 포위했고 그의 거대한 보디가드들조차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보디가드들은 짧은 망설임 끝에 손을 들었다. 그들 역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저항은 어리석음일 뿐이었다. 현장에 있던 여학생들과 교사들은 숨을 죽였다. 모든 것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김하나는 그 중심에 서 있었다.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한 여성 요원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검은 제복, 똑 단발머리, 가슴에는 명찰이 달려 있었다. 김하나 양, 정말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내부 협력자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때도 기대는 컸지만 오늘의 행동은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이었어요. 그녀는 갈색 봉투 하나를 꺼내 하나에게 건넸다. 너무 늦지 않게 다빈 군 치료 승인 문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실험 치료 프로그램 전액 보장. 약속했던 대로 ABI는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는 천천히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눈은 또렷했다. 그리고 요원은 말을 이었다. 이건 또 다른 약속이에요. 조직 해체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금.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는 잠시 멍해졌다. 5천만 원, 세상을 바꿀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 돈으로 다빈의 회복에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었다. 이영진 선생님도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가 수갑에 묶인 채 끌려 나갈 때 군중은 숨을 쉬듯 조용히 움직였다. 그가 남긴 말은 없었다. 오직 고개를 숙인 채 오만했던 모든 모습을 내려놓은 채였다. 그의 경호원들 역시 고개를 숙이고 따라 나섰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다시는 같은 길을 걷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학생들이 하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다 곧 물밀듯 몰려들었다. 우리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저도 누나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우리 동생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해요. 몇 가지 기술이라도 알려줄 수 있나요? 진짜로 한 번도 안 졌어요. 그 불법 경기에서요. 하나는 그들의 눈빛을 바라보았다.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 있었다. 그녀는 이영진 선생님을 바라봤다. 선생님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교장 선생님이 전해달라고 했어요. 혹시 정식 자기방어 동아리를 만들어줄 의향이 있냐고요. 방과 후 체육관 사용도 가능하고 교사 감독도 붙여줄 수 있다고요. 하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폭력을 가르치고 싶진 않아요. 그럼 보호를 가르치면 돼요. 자신감을 가르치고 서연이 같은 아이들에게 더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알려주세요. 이영진 선생님은 체육관 안을 가리켰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세요. 마주노를 무너뜨린 것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진짜 힘이 무엇인지 보여준 거예요. 그건 주먹이 아니라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였죠. 하나는 생각에 잠겼다. 더 이상 불법 경기는 없다.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도 않을 것이다. 이제는 아이들에게 두려움 없이 사는 법을 알려줄 차례였다. 강한 자가 가진 책임, 그 무게를 바로잡는 법. 좋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제대로 해야 해요. 복수가 아니라 공격이 아니라 방어와 절제. 그 순간 터져나온 환호성은 학교 밖까지 퍼져나갔을 것이다. 6개월 후 김하나는 완전히 달라진 체육관 한가운데 서 있었다. 한때 조롱과 공포로 가득했던 그 공간은 이제 정리된 매트 위에 열을 맞춰 선 60명의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 기본 자세를 연습하며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이서현도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움츠리는 아이가 아니었다. 돌아온 제이크,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장서구 역시 있었다. 마주노의 예전 친구였지만 이제는 스스로 잘못을 증언하고 이 동아리에 자원해서 참여하고 있었다. 기억하세요. 하나는 큰 목소리로 말했다. 힘은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키기 위해 있는 거예요. 일어나기 어려운 순간에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것. 우리는 칼이 아니라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목소리를 맞추어 대답했다. 그 소리는 체육관을 울렸다.
하지만 변화는 하나의 체육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수 킬로미터 떨어진 청소년 교정센터의 소박한 방 안에서 마준호는 다른 종류의 싸움을 하고 있었다. 처음 며칠은 반항적인 침묵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가 괴롭혔던 학생들에게서 온 편지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어떤 편지는 분노로, 어떤 편지는 놀랍게도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담당 상담사는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건네며 말했다. 아버지는 힘이란 지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쳤을지 모르지. 하지만 진짜 힘은 모든 걸 잃은 뒤에 다시 일어서는 것에 있다면 어떨까? 그 질문은 하나가 체육관에서 했던 말을 떠올리게 했다. 처음으로 준호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는 그저 편지들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힘으로 가득했던 그의 옛 세상은 이제 무거운 침묵의 결과로 대체되어 있었다. 체육관 구석 한편에는 휠체어에 앉은 이대현이 조용히 수업을 지켜보고 있었다. 폭행 혐의는 진술 덕분에 취소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부끄러움은 깊게 남아 있었다. 그는 자해를 시도했지만 다행히 살아남았다. 이제 그는 수업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직접 몸을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묵묵히 앉아 지켜보며 배우고 있었다. 어쩌면 조금씩 치유받고 있는지도 몰랐다. 하나 선생님,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전학 온 지 얼마 안 된 아이였다. 진짜로 한 번도 싸움에서 진 적 없어요. 하나는 웃었다. 졌지.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많이 졌어. 몸으로 하는 싸움은 아니었지만. 두려움에 굴복했을 때,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침묵했을 때, 내 능력을 상처 주는데 썼을 때, 그럴 땐 졌다고 생각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엔 이기셨잖아요. 서현이 작게 말했다. 그건 질문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모두 이긴 거야. 그날 체육관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어. 그건 선택이었지. 너희 모두가 더는 두려워하지 않기로 한 순간. 그게 진짜 승리야. 그녀의 주머니가 진동했다. 답인이었다. 치료 효과 좋아. 담당 의사가 임상시험 참가자 중 반응 제일 좋다고 함. 하나는 빠르게 답장을 보냈다. 오늘 영화. 절대 안 빠진다. 사랑의 전사야. 5분 휴식. 하나가 외치자 학생들은 매트를 떠나며 흥분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기술 이야기, 토너먼트 이야기, 그리고 언젠가 하나 선생님이 고스트의 전설적 마무리 기술을 가르쳐줄까 하는 기대까지. 그녀 옆으로 이영진 선생님이 다가왔다. 교장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중학교에도 수업을 열어줄 수 있냐고. 요즘 우리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 꽤 유명해졌대요. 하나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어떤 아이는 운동신경이 뛰어났고 어떤 아이는 펀치 하나도 제대로 못 날렸다. 하지만 모두가 6개월 전보다 훨씬 똑바로 서 있었다. 마준호는 어떻게 지내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이영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답했다. 청소년 교정센터에서 프로그램 마무리 중이야. 담당 상담사 말로는 회복이 꽤 빠르대. 나중에 자신이 상처 줬던 사람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고.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정말 원한다면. 이영진은 가방에서 한 통의 편지를 꺼냈다. AET에서 전액 장학 제안이 왔어. 네가 쓴 에세이, 무술의 원리를 공학적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방법. 읽고 깊은 인상을 받았대. 하나는 봉투를 조용히 열어 내용을 훑었다.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다. 대학, 진짜 직업,
싸움이 없는 삶. 생각해 볼게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 순간 체육관은 다시 정리되었고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자리에 섰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자부심과 함께 더 깊은 감정을 느꼈다. 이 아이들은 단지 싸우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일어서는 법, 지키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 대신 용기를 선택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오늘은 이탈 기술 연습해요. 기억하세요. 가장 좋은 싸움은 피할 수 있는 싸움이에요. 체육관 바깥 창문 너머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마준호였다. 그의 부모는 하루 동안 고향에 들를 수 있도록 조건부 허락을 해주었고 그가 바란 건 단 하나였다. 김하나가 무너진 잿더미 위에 세운 세상을 직접 보는 것. 더 이상 명품 옷도 뽐내는 표정도 없었다. 단정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 어딘가 어깨가 더 낮아진 모습이었다. 하나는 창밖에서 시선을 느꼈고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과거의 적들 사이에서 말없는 이해가 흘렀다. 그때 마준호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마치 제자가 스승에게 절하듯 겸손하고 정중한 인사였다. 하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돌려주었다. 그리고 다시 아이들을 향해 돌아섰다. 모든 싸움이 주먹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어떤 싸움은 말로, 어떤 싸움은 존재 자체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싸움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강함의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스트는 사라졌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끝났고 지켜야 할 것을 지켜냈다. 하지만 김하나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녀에겐 해야 할 일이 남아있었다. 1년 후 김하나는 병원 복도에서 창문을 통해 회복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안에서는 다빈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랐고 뺨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이었다. 실험 치료는 예상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똑똑.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돌아서자 마준호가 서 있었다. 간단한 티셔츠, 청바지, 이제는 허세도 가식도 없는 모습. 단지 진심 어린 눈빛만이 남아있었다. 곧 선도 프로그램 수료래.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검정고시도 마쳤고 지금은 교정센터에서 다른 애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교육하고 있어. 아직도 불안한 부분은 있지만 나름 노력 중이야. 그는 뒷목을 긁적이며 한 봉투를 꺼냈다. 당시 너가 처벌 강요 안 해줘서 고맙고 판사한테 보낸 탄원서도 말이야. 그 덕분에 내가 변호할 기회도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건 다빈이 치료에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하나는 망설였다. 이건 받아들이기 어렵. 제발. 그의 말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적어도 뭔가 하나라도 바로잡고 싶어. 내가 망친 것들을. 그녀는 그 돈을 받아들며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거칠고 굳은 손. 진짜 일을 해본 사람의 손이었다. 앞으로 계획은? 일단은 지역대학 생각 중이야. 언젠가는 상담사도 돼보고 싶고. 나 같은 애들 그런 길로 빠지기 전에 잡아주는 그런 사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아버지는 아직도 날 약하다고 해. 근데 난 지금이 진짜 강한 거라고 믿고 싶어. 창문 안에서 다빈이 둘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마준호도 살짝 손을 흔들었다. 좋은 아이 같아. 멋진 동생이네. 그럼 다빈이는 말하곤 해. 누구나 전사가 될 수 있다고.
중요한 건 어떤 싸움을 선택하느냐는 거라고. 그들은 잠시 말없이 병실을 바라보았다. 적이었던 과거를 지닌 두 사람이 지금은 뭔가 더 복잡한 감정 속에서 같은 공간에 서 있었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이서연, 체육관에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던 그 1학년 학생이었다. 선생님, 오늘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위해 목소리를 냈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는 미소 지으며 빠르게 답장을 보냈다.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익숙한 얼굴이 등장했다. 체육교사 박재민 코치. 한 손엔 도넛 상자를 들고 있었다. 다빈이 도넛 좋아한다며?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근데 있잖아, 하나야. 30년 동안 선수들을 가르쳤지만 네가 보여준 선택만큼 어려운 걸 해낸 사람은 본 적이 없어. 부술 수 있었는데 참은 거, 그게 진짜 실력이야. 하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버지가 늘 그러셨거든요. 진짜 강한 복서는 주먹 한 번 안 날리고 이기는 사람이래요. 좋은 말씀이다. 박 코치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너한테 연락 온 것 또 있더라. 올림픽위원회에서 아직도 너를 국가대표팀에 데려가고 싶어해. 하나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언젠가 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싸움이 더 중요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다비는 손으로 뭔가를 설명하며 열정적으로 웃고 있었다. 손짓은 마치 복싱 동작처럼 보였다. 그 안에서 김하나는 동생의 기쁨과 생명력이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병실 안에서 영원히 달라진 이 마을의 저녁 햇살 속에서 김하나는 자신의 진짜 소명을 이어가고 있었다. 주먹으로 이기는 챔피언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선생님으로. 이 이야기가 흥미롭고 감동적이었다면 댓글에 예 라고 남겨주세요. 아래의 좋아요와 공유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진짜 가치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는 확신이 되어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